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좀 약간 1부, 2부처럼 느낌을 살리려고 잠깐 좀 텀을 좀 더 봤어. 텀을. 좀 별론가? 그냥 뭐 그럴싸하게 1부다, 2부다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잠깐 보고서 녹음을 다시 재개하는 건데, 뭐 이런 또 요즘같이 예민할 때는 직접 방문하는 것보단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최근에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제 토요일 날 검사했거든요. 오늘 제가 일요일 날 녹음하는데 아침 일찍이 이게 왔어요. 연락이 음성이라고. 다행이지. 다행입니다. 요새 참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서 최소한 다음날 오전 중으로 나온다는 게 물론 하루 정도 걸렸지만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이 시스템적으로 참 빠르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제가 어제 조금 날씨가 추웠어요. 아침 일찍 나갔는데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진 2시간 가까이 밖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하루 조금 일을 보고 왔는데 물론 그렇다고 막 싸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집에 왔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 아침 일찍 그 새벽은 아니고 9시쯤부터 이 검사 받는 11시까지 거진 막 추위에 조금 떨면서 밖에서 이제 자녀랑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렇게 검사하면 기다렸는데 되게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집에 왔는데 막 잠이 쏟아지고 애도 일찍 자고 저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검사가 잘 마무리됐죠. 이런 현장에서 수고해주는 많은 방역 그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뭐 힘들다라는 건 알았는데 내가 그 하루 2시간만 일하다 집에 왔는데 막 뻗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 거의 종일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까지인가 그래요. 검사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왔겠죠. 주말이라. 또 평일날 직장 생활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검사를 할 여지가 없잖아요. 보통 이분들이 아침 9시에 해서 6시까지인가 그래요. 그럼 뭐 퇴근하면 할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뭐 짬내서 점심시간에 하기도 어렵고 뭐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는 방역 관계자들 우리가 말로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이거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정부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카페에서 뭐 커피도 갖다 드리고 뭐 치킨도 쏴주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돈 받고 하는 거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편한데 진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자발적이든 타이든 간에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순서 동안 뭘 할 거냐면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에 대한 에피소드도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느낀 점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커피도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커피는 이제 컵커피로 나와 있는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 그 할리스의 이제 주력 약간 시그니처 같은 커피 메뉴죠. 실제로 할리스에서 요 바닐라 라떼 딜라이트 때문에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는 할리스 콜드브루 딜라이트. 일단 좀 볼까요? 이게 300ml 용량으로 나오고 있고 이 편의점에서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2,500원.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볍게 커피 한 잔 먹을 때 조금은 덜 부담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원 정도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2+1 행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교차로 가능합니다. 민트 초코랑. 근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샀어요. 네, 두 가지를 샀고 민트 초코는 샀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 그냥 줬습니다. 제가 안 먹어보고 사실은 먹어볼까 했는데 뭐 사실 뭐 커피 팟캐스트 하면서 민트 초코 맛 리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민트 초코가 민트 초코 맛이겠지. 네, 라는 생각에
일단 리뷰는 생략하고 지금 할리스 콜드브루 딜라이트랑 바닐라, 아이고 제가 마이크를 쳤는데 바닐라 딜라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딜라이트라는 단어만 들어보면 그냥 뭐 기쁨 뭐 이런 거죠. 기쁘게 하다. 보면 이제 부드러운 리스트레토에 고급스러운 바닐라 풍미를 감미롭게 어우러진 할리스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그만큼 할리스 하면은 요 바닐라 딜라이트가 떠오를 만큼 약간 주력 메뉴입니다. 보면은 일단 제조원은 서울 F&B 주식회사로 써 있고요. 유통 전문 판매원은 GS 리테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할리스란 브랜드를 달고 나오지만 제조는 서울 F&B, 서울 우유죠. 그리고 GS 리테일, 우리 GS 편의점, 뭐 참고로 그 GS 편의점에서 샀어요. 실제로 이 제품을. 다른 편의점에서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통 전문 판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제수에다가 원유, 국산 세균수 기준 1급 A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원유가 20%, 설탕, 할리스 리스트레토 추출액 고용분 35.5% 이상, 원두 베트남산 76.34%, 브라질산 9.46%, 콜롬비아산 7.1%, 에티오피아산 7.1%. 뭐 사실 4블렌드라고는 하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반 이상이 베트남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섞고 안 섞고가 크게 차이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단종으로만 먹었을 때는 차이가 있겠죠. 뭔가 섞였으니까. 하지만 이 네 가지 커피를 잘 느끼긴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 할리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할리스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 실제 할리스 본사에서 일했던 친구들 얘기로는 이게 KG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나서, 이게 재작년에 인수가 됐나? 이제 말씀드렸었죠. KG그룹, KFC 그쪽 회사로 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매각된 거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좀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좀 제가 들었는데, 뭐 진짜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회사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커피 메뉴에서 바닐라 딜라이트라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닐라 딜라이트 어디 갔어? 바닐라 딜라이트 디카페인 원두 변경 가능. 디카페인 원두를 변경해 더 부드럽고 편안해진 바닐라 딜라이트라고 써 있고요. 일단 칼로리가 하시 259 칼로리, 아이스가 202 칼로리. 참고로 이 300ml 컵에는 이제 240 칼로리로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은 대략 20mg. 근데 이제 원두에 대한 정보는 조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두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없네요. 잠깐만요. 좀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두 같은 걸 팔 수 있잖아요. 할리스 캡슐 커피도 팔고 할리스 콤부차도 팔고 디카페인 스틱도 나왔네요. 근데 전 이 제품을 마트에서 아직 못 봤는데 아이스 콜드브루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 이 스틱으로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제가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생풍군이 좀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블렌드라고 나와 있는데 균형감 있는 풍미, 중후한 바디가 특징인 커피라고만 돼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네요. 할리스 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할리스 스콘 없네. 카드, 멤버십, 이벤트, 매장, 할리스 위치 및 연락처, 가맹 문의 및 절차라는 내용만 있고 홈페이지에 좀 볼까? 가맹 문의, 가맹점 문의, 가맹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전문점. 1998년 6월 한국 최초로 에스프레소 전문을 만들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린 가맹비 얼마나 받는다. 있나? 내려가면 있네요. 가맹점 창업 조건. 일단 창업 가능 상권은 대로변 1, 2층 상업지 1층 50평 이상으로 돼 있어요. 창업 기준 면적이. 가맹비가 일단은 1,000만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0만원, 소멸성이라고 써있네요. 할리스 교육 및 경영 기법 전수라고 그래서 가맹비는 소멸성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계약 종료 시 반환, 부가세는 없음.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내용은 물품 대급을 이제 미루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원래 보통은 이 물품을 드리는 게 후불제예요. 뭐 선불제로 운영되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 커피 스미스처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마다 종류가 차이가 있어서 어디는 물품 대금을 후불제, 어떤 데는 선불제. 그러니까 주문하면서 같이 결제하는 시스템,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정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름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정산 일정이 좀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10여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디야도 약간 그 정도 개념이었거든요. 인테리어 50평 기준으로 해서 이제 9,500만 원. 간판 사인 뭐 이거 1,500. 그러니까 간판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다음 집기들, 의자, 탁자, 기구 이런 거. 그다음에 접시 이런 게 5,500만 원. 상당히 비싸죠. 기기 장비 6천만 원. 그래서 이제 도합 2억 3,500만 원. 여기서 보면 계약 이행 보증금은 제외라고 써 있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보시면 뭐 아무튼 그래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 할 리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메뉴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알아봐라. 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이제 강사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트레이너가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시설은 어떻다. 교육과정은 이렇다. 뭐 수강 신청도 받고요. 뭐 아무튼 그렇네요. 뭐 일단 저는 사실 뭐 프랜차이즈를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어찌됐든 기업이고 수익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기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장사하는 게 목적성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는 뭐 정확한 절명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MD 상품을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시그니처 할리스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블렌드 할리스 에스프레소 블렌드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거 볼까요? 에스프레소 클래식 블렌드가 있고 시그니처 블렌드가 파네요. 인터넷에 홀빈으로.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좀 정보가 나와 있는지. 팝업 일단은 이거는 빈을 사야만 볼 수 있게끔 정보가 없네요. 네, 커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컵커피와 실제로 똑같은 커피 제품군이 같은 건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는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두를 쓴다는 게 정보가 없어. 물론 이제 원두를 사면 정보가 있지. 에스프레소 클래식 블렌드 500g이 18,400원. 그러면 1kg면은 37,800원? 아, 36,800원 되는 거죠. 36,800원. 맞죠? 맞죠? 네, 36,800원이 이제 1kg 500g씩 소분되어 있는데 요새 약간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500g씩 소분해서 납품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엔 1kg 단위로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도 보면은 정보가 500g 해놓고 브라질 70, 콜롬비아 30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일단 클래식 블렌드는 그냥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요 그림에. 근데 요 에스프레소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블렌드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네. 에스프레소 시그니처 블렌드 나와 있는데 없나? 한번 다시 한번 딴 데 들어가 볼까요? 없네요. 없습니다. 뭐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혹시 누구 블로그 같은 거 올리지 않았을까? 할리스 에스프레소 내추럴 블렌드도 있네요. 내추럴 블렌드 미디엄 로스팅 케냐 정보가 없네. 네, 없네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이런 걸 또 찍어서 올려줬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미지를 대충 들어가 보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보기를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시간 나면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튼 이 바닐라 딜라이트는 베트남 베이스 커피 원두로 들어가 있습니다. 혼합 분유
뭐 여러 가지 바닐라 딜라이트 파우더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바닐라 추출물까지 해서 산도 조절제, 유화제, 합성 향료, 혼합 제제, 뭐 혼합 분유, 탈지 분유, 유청 분말, 외국산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뭐 밀토 텍스트린, 밀토 텍스트린 이게 뭘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밀토 텍스트린 뭐야 왜 안 나? 맞는데? 아 말토 아씨 난 병신인가봐. 말토 텍스트린. 말토 텍스트린이 뭐냐? 녹말의 불완전한 가수분해로 탄생된 탄수화물로 녹말의 가수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가지 종합도의 텍스트린 가운데 최종 가수분해 물질인 말토스나 포도당 가수분해되기 직전의 텍스트린이다. 다당류에 속하는 포도당과 비슷한 당류인가 본데요. 체내 흡수는 빠르지 않지만 혈당 반응을 고르게 일으키는 헬스 보충제의 원료로 적합하다. 약간 그 당류인가 봅니다. 당류. 뭐 그렇대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게요. 자, 빨대를 뜯어서 얍!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흔들었으니까 커피의 라떼 쓴맛이 센데? 솔직히 제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달기만 하니까. 근데 내가 할리스에서 바닐라 딜라이트를 먹어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나. 비교군이 잘 안 느껴져. 일단은 이 뒷맛에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거 우유를 좀 넣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뜯어볼게요. 와우. 오지게 진한데요, 색깔이? 와우, 대박 진해. 색깔이, 와우. 초코우유 같아. 색깔이 오지게 진하네.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 치고는 좀 진합니다. 농도가 진하다기보다는 일단 쓴맛이 애프터에 상당히 오래 잔존감이 있어요. 우유를 조금 더 타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우유를 좀 부어봤어요. 우유를 부어도 색깔이 별로 연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색깔이 진해요. 우유를 부으는 게 더 나은데, 약간 좀 싸구려 커피 맛 나는데? 믹스 커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믹스 커피 진하게 탔을 때 있죠. 농도 진하게 물을 좀 적게 넣어서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좀 단맛과 좀 농도가 세게 느껴지는 그런 커피? 왜냐면 실제로 여기도 보면 원유 함유량이 20%밖에 안 돼요. 보통 컵커피 중에 원유 함유량이 높은 게 40에서 50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바닐라 향과 단맛이 좀 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같이 나온 제품군이 할리스 콜드브루 딜라이트인데, 여기 써있기로는 산뜻한 콜드브루에 향긋한 바닐라 향이 더해서 풍미 가득하게 즐길 수 있는 할리스 시그니처 메뉴라고 써있고요. 일단 색깔이 좀 진합니다만 똑같이 한번 볼게요. 어우 씨. 일단 컵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나오는데, 똑같이 서울 F&B에서 제조하고요. 유통은 GS 리테일, 그러니까 GS 편의점에서 지금 이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원재료를 보면은 이게 원유가 28%, 조금 더 높습니다. 아까 이 그냥 바닐라 딜라이트가 20%였죠.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이 고용분 6.5% 이상, 커피 원두는 에티오피아 40, 브라질산 30, 콜롬비아산 30.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율이 달라요. 지금 요 기본은 베트남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좀 강배전의 느낌이 될 법한 쌉싸름한 맛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현재로는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40, 브라질 30, 콜롬비아 30, 조금 3블렌드죠. 아까는 베트남이 70% 이상이 되는 거에 요 세 가지가 다 섞였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원두 자체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근데 반면에 요 할리스 리스트레토 추출액에 고용분 35.5% 이상, 이게 뭐야?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에 할리스 리스트레토 추출액이 섞였어요. 이건 똑같아요. 베트남산 76.34%에 브라질산 9.46%. 한마디로 이거는 완전히 콜드브루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트레토 추출액 플러스 콜드브루가 섞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볼게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콜드브루 원액만 넣은 것이 아니라 리스트레토 추출액도 섞인 겁니다.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커피가 블렌드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콜드브루라고 달고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애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달았어. 뭐 달고 싶으니까 달았나 보지. 자, 일단 색깔이 얘도 상당히 진합니다. 맛을 볼게요. 얘는 바닐라 맛보다는 약간 캐러멜 맛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닐라를 느끼고 싶다면은 그냥 바닐라 딜라이트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콜로브루 딜라이트는 앞에 바닐라라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닐라라고 안 써 있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달콤한 커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닐라가 아닌 거지. 써 있기로도 실제로 바닐라 향 파우더는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닐라 라떼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캐러멜 라떼스러운 단맛이 좀 센 커피인데, 사실 저는 둘 중에 뭘 먹을래 그러면, 굳이 둘 중에 뭘 먹을래 그러면 바닐라 라떼스러운 게 나은 것이냐. 제가 이것도 우유를 섞어볼게요. 지금 콜드브루에도 저는 그냥 콜드브루 딜라이트가 나은 것 같아요. 할리스 딜라이트가 좀 더 향이 세고, 바닐라 향이 세고, 단맛과 조금 느끼함도 좀 있습니다. 그냥 좀 더 깔끔하게 먹고 싶으면 콜드브루 딜라이트를 사서 우유를 좀 타가지고 한 두 명이서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단맛이 좀 세고 농도가 세요. 물론 어떤 우유의 묵직함과 무게감이 세다기보단 그냥 커피와 이 단맛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적게 탄 믹스 커피를 진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우유를 좀 더 타면 좀 더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맛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500원인데 2,500원짜리 커피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 만족도는 썩 좋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예전에 그 동원 오리진스 커피를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조금은 식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바닐라 향이 좀 더 나는 달콤한 커피일 뿐이지, 뭔가 이 할리스 그 본연의 시그니처스러움이 잘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느냐? 제가 할리스에서 바닐라 딜라이트를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좀 옛날에 바닐라 라떼류를 먹어본 기억은 있지만 그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잘 나지도 않아. 사실 그걸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의 얘기를 뭐 다 뭐 고지고대로 듣는 분들도 아니고 저의 개소리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 느낌을 그냥 전달하는 거지, 이게 뭐 정확한 팩트다,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먹는 음식들은 다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가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화한다고 해도 그걸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취향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달콤한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커피 좋아요, 맛있어요 라고 할 텐데, 제가 워낙에 달콤한 커피를 썩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조금은 뭔가 라떼로서의 느낌이 좀 약한 커피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조금은 평가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커피를 그냥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전달해 봤고요. 뭐 사실 시그니처스러운 커피다, 뭐 어찌됐든 간에 포장은 잘 돼 있지만 실제로 먹었을 때 만족도는, 물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달다, 좀 과하게 달다. 그래서 조금은 유제품을 더 섞어서 먹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커피 한 잔 할까요와 그리고 이제 기사거리들을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료로 바뀌기 때문에 뭐 유료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커피 한 잔 할까요 이제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이라이트만 봐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편을 다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좀 큰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드라마적 구성이 좀 강해서 좀 넘어가고 조금은 커피나 카페 운영하면서 좀 연관성 있는 소재를 그냥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10회, 이 10회가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에피소드인데 요거는 실제로 카페를 하거나 카페업을 종사하시면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 10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작을 많이 각색된 내용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아무래도 이제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만화책인데 이게 좀 1권부터 8권까지 내용이 좀 길어요. 에피소드가. 물론 대단한 내용이 막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한 회 한 회에 어떤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길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걸 각색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요 10회는 사실 오리지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리지널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10화의 에피소드 비스무리한 것들을 좀 짜집기 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커피 기사거리들 두 가지 일단 꼽아봤어요. 원래는 없는데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 좀 겹칩니다. 일단 내년엔 커피값도 오르나 스타벅스만 쳐다보는 커피 업계 뭐 이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국내 커피 시장을 스타벅스가 이끈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스타벅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런 선두업체가 어떤 플랫폼을 가져가는가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수입차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뭐죠?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자동차 할 때 뭐야? 센터페시아? 네, 센터페시아. 그 대시보드에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뭐 컨트롤 패널이나 뭐 이렇게 대시보드나 이런 인테리어 그또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이제 수입차 분위기를 따라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제조사들이. 그래서 뭐 벤츠나 BMW에서 먼저 했던 걸 이제 뭐 지금 요새 나오는 신형 뭐 기아나 현대나 뭐 제네시스의 이제 이런 센터페시아를 따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이런 주도하는 시장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이 이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갤럭시가 별도의 이제 폴더, 플립 형태를 먼저 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의 이제 플랫폼을 먼저 가져가는 건데, 실제로 커피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뭔가 드라이브 스루를 먼저 해서 잘 되는 걸 보면 나머지 후발주자가 따라가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먼저 하니까 뭐 커피빈도 하고 뭐 할리스도 하고 뭐 이디야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뭐 투썸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또 MD 상품이나 텀블러 상품이 인기를 끄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도 뭐 같이 비슷하게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스타벅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냐 내리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이 커피 시장에서 있어서는 탑이에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도 탑입니다. 스타벅스는 창업 이후 여태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탑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출의 곡선을 보더라도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우하향이 없어. 얘네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 뭐 앞으로는 더 잘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분을 많이 인수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더 가져갈 테니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스타벅스 매출 거진 2조 가까이 되죠.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좀 보면 이게 11월 11일자 기사인데 이마트 분기 매출 6조 돌파, 스타벅스 영업이익 때문에 2배가 껑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벅스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신세계니까 아마 신세계 계열이 이제 이마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마트는 3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액이 6조 3,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스타벅스 매출이 안 나와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매출은 매출이 6,266억 원? 뭐 이거밖에 안 돼? 아닌데? 아, 이게 분기별로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가 6천억이래요. 그럼 네 분기면 보통 이제 2조 가까이 되겠죠. 3분기 말 기준이니까 보통 한 분기상 5천에서 6천억이라는 얘기는 보통 1, 2, 3, 4분기로 나누니까 그럼 못해도 한 분기당 5천억씩 4분기면 최소한 2조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스타벅스 매출이 거의 2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결과를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 어디는 2조가 넘는다, 어디는 2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도 거진 2조 가까이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벅스의 절대적인 이 시장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본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왜? 가장 많은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이 스타벅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그 회사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나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 업자들도 뭐 원가 압박을 더 크게 받으면서 자칫 커피 값을 먼저 올릴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죠. 남들은 안 올리고 있는데 혼자 올린다? 아,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들이 뭔데 비싸게 팔어? 아, 우리 딴 데 가서 먹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센 애들이 먼저 올려줘야 얘네들이 그럴 만한 명분이 되거든. 야, 스타벅스도 올렸대. 아, 그럼 우리도 올려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스타벅스가 올려주기만을 아마 기다릴 겁니다. 그러겠죠? 스타벅스가 올려줘야 우리도 올릴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스타벅스 본사 쪽에서는 아직 그 인상을 검토한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분을 인수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스타벅스가 그나마 커피 가격대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조만간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가격 조정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참 착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200원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4년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가격을 200원 올린 이후 7년여간 커피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에 원두 가격 인상도 인상이지만 설탕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커피 인건비도 꾸준히 올라 가격 인상 압박이 크다라고 판단.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커피 업계 1위인 인스턴트 커피 업계인 동서식품도 원두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생두 가격이 해마다 오른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올랐습니다. 얘네가 오른 걸 뻥치는 건 아니고 진짜 올랐는데 사실 생두 가격이 오른 퍼센트에 비해 커피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생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 조금 설득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겸사겸사 같이 올리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일 뿐이지 그거 안 올렸다고 뭔가 문제된다? 사실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사실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임대료가 올라가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워낙에 임대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보통 웬만한 카페들이 30%가 넘어간다고 전 보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이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거 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가 이제 저가 이미지 벗고 넓어지는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방 관광지 중심으로 대형 매장 증가, 회전율 높고 객단가도 높다. 요새 보면 백다방도 제주도에 약간 좀 큰 매장을 하나 만들었죠?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서 제주도 여행 오시는 분들이 꼭 찾아가는 그런 카페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다방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특별 관광지 같은 데다가 좀 크게 매장을 내서 그러니까 지역 명소 같은 이미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디야도 이제 소형 매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지방이나 외곽에는 좀 대형 매장을 하는 거죠. 특히 뭐 그 수영장 같은데 해수욕장 같은 데도 가보면 조금 큰 규모의 카페들을 놓잖아요. 뭐 투썸 플레이스나 할리스, 뭐 이디야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보면 특수상권, 뭐 관광지 같은 곳에는 좀 큰 규모의 카페를 뭐 2, 3층으로 해서 조금 지역 명소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직영인지 가맹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저가 커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정 로열티가 장점이라는 기사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고정화돼 있어서 규모에 따라 매겨지질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마디로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최근에 얼마인가 다시 볼까요? 제가 이런 걸 뭐 맨날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가끔가끔씩 저도 봐요. 보시면 창업 안내로 들어가 보면 가맹점 안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3,500호점이라는 내용이 지금 조금 크게 올려져 있네요. 인테리어를 보면 지금 어디냐? 가맹비를 좀 봐야겠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게 20평 기준으로 해서 4,300만원 본 공사가 별도 공사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평 기준으로 의탁자가 700만원 28석 내외. 그러니까 보통 한 세트가 한 두 세트 두 의석에서 네 의석이니까 뭐 네 짝이라고 생각하면 한 7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인 테이블로 보면 한 7세트 정도. 그러니까 20평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7세트인 경우에 700만원이면 한 세트당 거진 100만원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죠? 개인이 사서 쓰는 것 지금 비쌉니다. 의탁자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사실 싸잖아요. 몇십만원이 사는데 일단 얘네들이 판매되는 의탁자가 특별히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좀 비싸요. 이런 프랜차이즈 납품 들어갈 때. 외부 사인이 이제 간판 얘기하는 건데 5m 및 복합 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480만원 전면 간판, 전면 어닝을 포함해서 480만원. 간판 비용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게 싼 가격 아니에요. 기기 설비가 3,300만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머신기 2구짜리에 온수기, 제빙기, 냉장고, 블렌더, 쇼케이스, 포스기, 디지털 메뉴 보드, 뭐 무인 주문기는 제외라고 해서 총 8,780만원. 20평 기준. 10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디야도 10평짜리 카페들은 잘 안 내니까 가맹비에 대한 안내를 좀 보면 자, 월 25만원의 고정 로얄티와 타 커피 프랜차이즈 대비 낮은 창업 문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가맹비가 일단 1200만원입니다. 아까 어디지? 할리스가 1000만원이었죠? 근데 할리스는 최소 50평 기준이었고요. 지금 얘네 이디야는 가맹비가 1200만원, 홍보비가 200만원, 그러니까 풍선, 아치, 전단지, 홍보요원 2명, 행사용품 등 오픈 행사 2일간 진행. 오픈 행사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커피 할인해서 파는 거, 그런 거 이제 엑스배너 같은 거 제작해주고, 뭐 풍선, 아치 해주고, 홍보요원 2명은 뭐 알바 쓰겠고, 본사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를 비롯해서 이제 파견이 나옵니다. 도와주러, 첫날은 하루 이틀 정도. 보증금은 이제 예외일 테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최초 오픈 시 초도 물품이 800만원, 총계 2,700만원, 로얄티는 25만원. 그러니까 아까 인테리어가 8,000, 그리고 또 이제 2,000, 그러니까 거진 한 3,00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8,700이니까 뭐 900 잡고, 가맹비는 2,700이니까 3,000 잡고, 네, 9천만원에 3천만원. 그러니까 대략
1억 2천 정도가 있어야 최소한 20평대 카페 하나를 내는 거죠. 물론 여기에 건물 들어갈 때, 입점할 때 별도 보증금이 따로 있겠죠. 그쵸? 왜냐면 이제 뭐 건물 들어가는데 임대료랑 보증금 별도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20평 기준이면은 못해도 한 5천만 원 받을 거란 말이에요. 못해도 20평이 넘어가면 보통 3천에서 5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뭐 권리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최소한 1억 2천에 5천, 그럼 최소한 2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20평짜리 카페를 한번 프랜차이즈를 내보는 거죠. 대충 계산이 되세요? 자, 그럼 이디야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그럼 메가커피도 한번 볼까요? 메가커피. 보통은 프랜차이즈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보통 메가커피 하면 이 커피 이제 식자재나 이제 뭐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걔랑 얘는 달라요. 아무튼 브랜드 스토리를 보면 스페셜 플레이스 카페 앤하우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파시아 이것도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보면은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다. 자, 가맹 절차에 대해서는 뭐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비슷해요. 개설 비용, 가맹비가 면제네요. 일단 가맹비가 보통 할리스 1000만원, 이디야가 1200만원이었는데 일단 없네요. 그쵸? 맞죠? 볼까요? 가맹비 1200만원, 이디야 상호 사용권 부여 지역 영업권 보장. 여기서 지역 영업권이 뭐냐면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동종업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똑같은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인 거죠. 프랜차이즈들이. 아니 이쪽 상권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동종업계에 같은 상호가 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쪽 상권을 우리 이디야 손님들 다 먹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또 낸다? 나눠 먹기가 되면 좀 불쾌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냈다가 뭐 약간 소갈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에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특히 메가커피가 요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가맹비가 일단 면제니까 조금은 부담이 덜 되죠. 자, 교육비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300만 원을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현장 실습비, 실제 현장 실습을 해주는지 모르겠네. 매뉴얼 교육 및 점포 운영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게 보통은 30시간에서 3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걸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해서 뭐 포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레시피대로 음료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음료 먹어보고 맛보고 뭐 직접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수업이에요. 그게 보통 일주일 하는데 이 3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학원에 가서 배워도 뭐 한 3, 40만 원이면 떡을 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한 10배를 받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야 지들도 돈을 벌지. 맞죠? 네, 학원 같은 데에서는 비싸봐야 이제 뭐 이 정도 교육이면 100만 원이면 뭐 그냥 웬만한 거 다 해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배우는 게 더 낫지. 굳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배우는 것보단.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메뉴를 만들려면 본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쪽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닐 바엔 무조건 기본입니다. 이건 그냥 의무예요, 의무. 필수. 그나마 가맹비는 안 받네요. 네, 착하네. 자, 주방기기 기물이 2,700만 원. 아까 이디야가 이제 보면은 어디였어? 이디야가 인테리어 비용에 가면 기기 설비가 3,300만 원. 좀 더 비싸죠, 이디야가. 근데 이디야가 머신기가 더 좋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가커피가 지금 아스카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피오레잔토 64mm F64인가? 그거 쓰고 있으니까 피오레잔토가 이제 60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이제 아스카소가 700만 원. 그럼 어찌됐든 간에 한 1000만 원이 안 되죠? 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디야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머신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델라코르테나 뭐 최근에 라스파지알레로 바꾼 걸로 아는데 사실 그 머신기도 보통 700만 원대에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물값은 이디야가 조금 더 비쌉니다. 장비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쟁사인 이 메가커피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 기기 설비가 여긴 디지털 메뉴 보드까지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뭐 메가커피도 있어요.
간판 내 외부 시합물이라고 해서 메뉴보드 및 내부 사인물까지 해서 이제 500만 원입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사인이 480만 원. 그러니까 사실 비슷비슷한데 이디야가 조금 더 비싸죠. 보시면 이제 목공사랑 해서 16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평당 2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거는 10평 기준이에요. 10평 기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10평 기준의 내역이고 이디야는 20평 기준이라 조금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의 비슷하고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가커피를 20평 정도로 하게 되면은 견적이 예를 들어 추가 평당 130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2,800만 원. 2,800만 원. 얼추 비슷해져요. 그리고 도계 설계 및 도면 디자인은 이제 2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대략 10배, 250만 원이 더 붙는 거죠. 그러면 275만 원. 275만 원. 그러면 약간 비스무리합니다. 그쵸? 홍보물과 비품이 240만 원. 그러니까 뭐 유니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책정만 다르게 했지. 그렇게 큰 차이는 이데아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은 돼 있지만 꼭 뭐 누가 더 싸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얼핏 보면 메가커피가 더 싸 보이는데 15평 기준으로 지금 메가커피가 6천만 원, 10평 기준 5천만 원, 이데아는 20평 기준으로 어찌됐든 1억 가까이가 든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긴 교육비 300만 원. 똑같네. 뭐지? 이데아는 교육비가 어디 들어가 있냐? 이데아가 교육비가 있는데 원래는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비에 들어가 있나? 아닌데. 보통 교육비가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요 가맹비나 요런데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교육비가. 이데아 상호 부용권 여기 보면 점포 운영 교육 및 노하우 제공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맹비에 같이 섞은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교육비라고 따로 책정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뭉뚱그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메가커피가 더 싸다, 이데아가 더 비싸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데아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는 사실 카페를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본 건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올려져 있는 것만 봤는데 보통은 카페를 차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한 10%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2억 3천이다. 그러면 2억 5천 정도를 봐야 되죠. 왜냐면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뭐 요게 좀 더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더 들어가고 또 약간 시간도 공사도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뭐 보름 안에 딱 한다고 해서 보름에 딱 될 것 같은데 딱 안 돼요. 하다 보면 뭐 또 이렇게 뭐 소방 시설 점검 뭐 신고 이런 것들이 또 늦어지고 하다 보면 뭐 한 주 조금 더 연장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고 또 뭐 이제 간판 이런 것도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수정한다든가 뭔가 요게 좀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뭐 또 뭐 고치고 하다 보면 또 어영부영 또 며칠 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딱딱 되면 좋은데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건 맞지만 딱딱 맞춰지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디야에 대한 어떤 그 기사를 보다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대부분의 메뉴를 경쟁 브랜드보다 1,500원에서 2,000원 저렴하게 판매해 왔던 것이죠. 이른바 가성비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디야가 그동안 커갈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 이제 저가 커피라고 하는 시장이 없었어요. 이디야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왜냐면 그때 당시엔 이디야가 저가 커피였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디야와 비슷한 동종 업계가 없었어요. 그냥 뭐 기껏해야 뭐 카페 띠아모 이런 거였는데 사실 걔네는 또 뭐 젤라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완전 카페 스타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디야에 있었으니까 이디야와 비슷한 애들이 잘 없었어요. 뭐 나중에 뭐 요거 프레소도 나오고 뭐 비슷비슷한 애들이 등장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거의 이디야급이라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디야가 그 어떤 좀 저렴한 커피, 가성비라는 커피를 시장을 차지하자 보니
지금의 메가커피나 백다방의 역할을 이디야가 담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급 커피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디야 말고는 대체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었고 점점 비슷한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 저렴한 백다방이나 뭐 벤티, 메가커피, 뭐 메머드, 최근에 뭐 컴포즈까지 조금 더 다양한 시장으로 커가다 보니 이디야의 입지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중간 자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가격대. 그러다 보니까 이디야로서는 입지도 탄탄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동시에 사업은 확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리가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해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디야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세우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는 저가인지 중가인지 고가인지. 근데 이걸 어떤 제스처가 없다 보니까 아니 저가는 아니랬는데 그렇다고 고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퀄리티인 것 같지만서도 그것도 아닌 듯한 뭔가 애매한 제스처가 이제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디야는 정체성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메뉴와 그런 것들을 정체성에 맞게끔 진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고급화로 갈 거면 아싸리 고급화로 가든가, 아니면 저가로 갈 거면 아예 저가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는 중도다. 아싸리 우린 중도로 가겠다. 그래서 뭐 가성비를 내세우겠다. 계속.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디야는 명확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 이미지 전략이 필요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제스처가 없고 뭐 기사도 약간 좀 흐리잖아요. 저가 이미지 먹고 넓어진다. 뭘 넓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고가로 가면 고가로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저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니고. 그냥 그렇네요. 제가 그냥 헛소리 또 찌끄러 봤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의 10화 내용은 새로운 물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는 새로운 물결, 박석은 스페셜티로 유명한 맥카페로 고비를 출장 보낸다. 고비는 세련된 공간과 엄청나게 비싼 장비로 갖춰진 거기다가 막까지 튀어난 맥카페의 매력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한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작을 각색했습니다. 각색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게가 폐업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는 그 만화책의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게 더치커피였던가 그럴 텐데 거기에 내용은 이래요. 건물주가 이제 원래 이제 건물주들은 좀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엔 젊은 건물주들도 많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부모 잘 만난 애들. 근데 이제 건물주가 좀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니까. 그럼 보통 건물주들이 물론 이제 착한 건물주들은 항상 일정하고 안정되게 좀 이렇게 잘 해주세요. 실제로 좋은 건물주들도 있어요. 참고로 저도 이제 좋은 집주인 만나서 뭐 이제 전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욕 먹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나는 꼽살이다. 그 팟캐스트 즐겨 듣다가 집 팔고 전세 살았다가 지금 폭망한 케이스인데 다행히 건물주분이 이제 전세금을 너무 높이 올린다든가 월세를 너무 올리지 않아서 지금 거진 한 8년, 9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오를 때 사야 되냐, 조금 떨어질 때 사야 되냐 지금 고비가 있는데 아무튼 이 건물주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라기보단 이제 부모가 안 하고 자녀 되는 친구가 이제 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박석 사장 보고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이게 실제로 이 드라마에 나와요. 이게 만화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만화책에서는 이제 카페를 그 경쟁 업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데커피 맞은편에 있었던 개인 카페가 집주인이 이제 자녀 되는 애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나가라. 뭐 자기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가라고 하니까 뭐 시설비도 돈 들여서 했는데 뭐 안 돼, 뭐
연장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가라! 뭐 강하게 얘기하니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다 팔고,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만화책에? 그게 근데 더치커피라는 에피소드로 있는데,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정확하게 몇 화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긴 귀찮고, 아무튼 그런 만화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을 약간 각색한 것 같아요. 박석 사장한테, 이제 그 새로운 그 건물주의 자녀죠. 건물주의 이제 자식 되는 싸가지 없는 놈이 박석 사장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석 사장이 그러죠. 아니,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있으라고 했다. 난 아니다. 나가라고 그랬나?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나가라고 했는지, 이게 임대를 올린다고 했는지 기억이 또 안 나네. 잠깐 다시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틀어보고 있거든요. 월세 올릴 거였으면 벌써 올렸죠. 나가라. 나가나 맞네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의 이제 자식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자기가 이 자리에서 사업하고 싶다. 너 꺼져.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화딱지가 나죠. 왜냐면 나도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다행히 내가 아직 당하진 않았는데 이걸 실제로 경험을 한 걸 봤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강남 신논현역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지? 커피니가 있었어요. 신논현역 뒤에.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교보 빌딩 뒤에 이제 커피니가 있었는데 원래 하던 분이 나가면서 이제 양도양수를 받습니다. 약간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운영을 1년 정도 했는데 건물주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주가 우리 건물 부셔야 된다. 다시 지을 거다.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주는 그래도 뭐 시설 권리금 1억 정도를 줬대요. 물론 자기가 피해본 걸 100% 보상해 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부분이라도 건물주가 보상을 좀 해줘서 그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실제로 봤어요. 보긴 봤어요. 진짜 건물 부시고 새로 졌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당연히 이제 감행 철회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부서질 줄 알았으면 들어왔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 뭐 속였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나쁜 놈인지는 잘 모르겠어. 부동산 업자가 나쁜 놈인지 전에 있었던 양도양수한 사장이 나쁜 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만화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더 장사하고 싶은데 월세라도 올려줄 생각도 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박석 사장이 건물 월세를 올려드릴 테니까 했는데도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박석 사장이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 광고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스페셜티 전문 카페에 방문을 해서 로스팅 기계도 보고 시설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드라마에 보면 라마르조코 코리아가 협찬을 했는지 죄다 라마르조코 머신기에 라마르조코 온디맨드 그라인더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라마르조코가 협찬을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다 라마르조코 머신과 그라인더밖에 없어요. 다 세핑에. 다 비싼 거. 리네아 PB, 클래식도 아니고 리네아 PB. 최소한 2, 3천만 원대 되는 머신기에 그라인더들이 즐비하게 깔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드라마에. 물론 부럽죠. 보고 있으면 부러운데 거기에서 이제 이 중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광고비를 내치는 이 박호산 씨, 이 박석 사장의 이 야속한 부분이 좀 이제 보여지는 건데 사실 야속한 건 아니죠. 네 살 길을 네가 살기 위해서 박석 사장이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박석 사장도 이제 가게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원작에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원작에선 박석 사장이 쫓겨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다른 카페가 이제 밀려나가는 내용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약간 각색을 한 거죠. 이게 총 12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광고비는 서운해합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고 따르면서 같이 고생할 생각이 있는데 왜 날 밀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운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엔딩에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광고비가 그 지난번에 나왔었던 우리 삐딱이 씨, 그 일명 커피 잘하는 싸가지 없는 캐릭터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대사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요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틀어드려 볼까요? 생두 들여놓고 그걸 80점짜리 원두로 로스팅을 해서 70점짜리 커피로 추출하는 것이 부직이죠. 툭불 한우 태워서 주고 비싼 값 그대로 받는 게 그래. 고깃집이었으면 난리를 칠 사람들이 커피숍에서는 웃으면서 지갑을 열지. 엄 대표님네는 90점짜리 생두로 90점짜리 커피를 만든다는 말이죠. 가끔 어시들이 실수해도 몇 점 깎이지 않는 수준? 이대 커피는 70점짜리 생두로 70점짜리 커피를 만들고 로스팅과 추출을 거치면서 몇 점이라도 더 올리는 수준. 야, 우리 사장님 대단하시네. 그렇다고 중형차가 고급 세단이 될 수는 없어. 요 에피소드에서 조금 많이 와닿았던 대사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로 좋은 생두를 쓰는 카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커피 부심이 있고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보통은 최고 등급보다는 낮은 등급을 써서 그냥 먹을 만한 커피를 파는 게 일반적인 로스터고 카페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높여야 되니까. 비싼 커피를 사다가 비싸게 팔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비싼 커피를 사서 비싸게 팔기보단 조금은 무난하고 저렴한 원두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일반적인 카페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러겠지. 뭔 개소리야.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모든 걸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스페셜티 카페다. 뭐 우리는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한다. 그래도 보통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 뭐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원산지별로 12,000원, 뭐 11,000원, 뭐 14,000원, 17,000원까지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페셜티라고 그러면 진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스페셜티 등급이 키로당 17,000원, 20,000원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세일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내용은 자, 좋은 콩을 사다가 잘 볶아서 그만한 매력이 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하는 게 어려워 좋은 커피 사다가 질 나쁜 커피를 만들어 소비자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로스터들이 자기가 꽤나 실력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뭔 개소리야? 난 아니야. 난 실력 뛰어내. 이런 애들은 실력이 없는 애들이야. 왜냐? 로스팅을 잘하는 애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거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실력이 늘면. 본인이 왜? 이게 내 실력 갖고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닫거든요. 근데 보통 어줍지 않게 커피한 애들은 자기가 꽤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변수를 통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자기가 현장에서 커피를 항상 똑같이 낼 수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매번. 그거는 내가 그만큼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 콩을 사다가 그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실력인데 그마저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을 비꼬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갑을 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광고비가 얘기를 합니다. 한우 2+를 태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먹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비싼 한우집에 가서 고기 바싹 구워주면 대번에 욕먹어요. 왜? 비싼 고기를 바싹 굽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걸 먹어본 적도 드물고 그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커피가 고급화되면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니까 사람들의 입맛도 조금씩 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보는데 보통 커피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물결이 첫 번째가 스타벅스, 두 번째가
뭐 블루보틀이나 폴바색 같은 스페셜티 전문 카페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의 물결은 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제3의 물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와 그리고 오리지널한 손맛의 시대. 자동화되고 보편적인 커피를 추구하는 곳과 손맛과 개성을 살리는 카페의 시대가 조금씩 더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2020년, 곧 2022년인 시대가 왔을 때 새로운 시장 판도와 소비자들의 소비성이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가 커피와 스페셜티 고가 커피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시장이든 그렇듯 영원하진 않습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20년이 넘게 절대 왕자지만 100년, 200년 간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물론 100년 가기도 어렵지. 보통 기업이 100년 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100년 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가기도 어렵죠. 19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 2000년도 넘어오기까지를 넘어가는 가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고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쉽게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감동,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새로운 시장의 변화, 그리고 광고비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변환점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곧 엔딩인데 12화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저 역시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걸 좀 느끼고 아는 거지 그때 당시로선 잘 몰랐어요. 그냥 스페셜티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먹었던 거고 그런가 보다 하고 커피 팔았던 거지 난 스페셜티를 해야 돼 뭐 이러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 나 역시도 내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는 척하고 주접떨고는 있지만 그냥 내 인생 나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보통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죠. 그러다 보면 지나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그래도 성공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늘이 도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던 거고 제가 과거에 운전을 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살았던 거는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도운 거예요. 물론 운전을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흔히 얘기하는 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구는 똑같이 창업을 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설반들을 만나면 참으로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제 어머니죠. 제가 봤을 때는 50대 중반에서 후반 되는 엄마인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기로는 한 30년 정도 이 식당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식당을 정리하시고 쉬시고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를 찾아오게 된 동기, 그러니까 이 수업을 왜 들으러 왔는지 물어봤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 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 얘기로는. 그러면서 카페를 4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카페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카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뇌피셜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뇌피셜이란 뜻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 이런 뜻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인 거야. 내 생각. 어떤 정확한 팩트나 수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변에 카페 하는 사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망하진 않았어요. 어떤 분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도 카페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그 주어진 상권의 특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어느 지점은 한 달에 300을 벌고 어느 지점은 한 달에 100을 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운영하는 방법 차이도 있지만 상권적 특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카페를 하면 되나? 10명을 봤는데 2명은 되고 8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확률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카페가 하면 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10명이 카페를 차려서 8명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명이 내서 5명에서 6명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해야죠. 왜? 반 이상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반반 아니에요. 물론 내가 카페를 차리면 망할 확률은 반반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어찌됐든 확률은 50이지만 그래도 많이 되는 사람의 어떤 경우를 보고 하는 것과 내 주변에 10명이 있는데 10명에서 다 망했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기의 사촌이라는 분의 얘기만 듣고 이 카페가 되겠다 싶어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뇌피셜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카페 내면 다 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싸우자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손님이래. 그런 학생부터 해서 좀 수없이 많아요. 듣다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가 믿는 것만 보이니까. 사실 얘기해봐야 싸우자밖에 안 되잖아. 왜? 들으려고 안 하거든. 내가 얘기를 해주면 자기 생각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나 역시도 내 생각밖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물론 내 주변에 10명이 카페를 해서 5, 6명이 다 성공하면 당연히 하라고 하지. 근데 실제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제 주변에도. 후배들 중에서도 카페 차려서 잘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애들이 극소수예요. 거진 7, 8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얘기도 안 하죠. 오랜만에 전화해보면 가게 정리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라 물론 전화도 자주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려면 이제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야 요즘 잘 된다며? 뭐 이제 그러면서 연락을 주죠. 그러면서 한번 찾아오세요 선생님 뭐 선배님 이러면서 이제 연락들이 오면 뭐 시간 날 때 한번 가긴 하는데, 사실 뭐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스트레스라 자주 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의 2번째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부 2부로 나눌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또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를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한 주간 건강들 하시고 다행히 저 확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행히 좀 마음의 한숨을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무탈하시고 또 좋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이라든가 행복이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뭐 가끔씩은 또 좋은 일도 생기고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전화위복이라고 또 좋은 일도 와요. 물론 저 역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감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 한 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